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능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와 연결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으면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과학 서적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과 관련되어서 진화, 생물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2쪽에 걸쳐서 이제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옮겨왔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그것을 쉽게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020년에 나온 책이고요. 지능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판입니다. 저자는 이제 사토시 카나자와라고 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고 진화심리학자입니다. 예.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처음 읽는 진화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진화 인간의 가치, 그러한 엉터리 방정식을 깨뜨려라. 지능이란 키나 몸무게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특징 중 하나일 뿐, 흔히 지능이라고 하면 바로 인격과 결부시키는 사람이 많다. 지능을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의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능이 낮은 인간은 적어도 특정한 면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찌된 연유인지 지능은 인간의 가치와 인격의 표시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방정식을 깨뜨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상식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생물학적 시점에서 보자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기 쉽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잘하는 일은 인류의 진화라는 역사 중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뿐으로 우리 조상들이 당연한 것처럼 했던 일, 예를 들면 배우자를 찾아서 짝이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친구를 만드는 일 등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죠. 가네자와 사토시는 지능이 긍정적인 형질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것을 말하자면 용모나 신장, 건강 역시 마찬가지며 용모나 신장, 건강을 인간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부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지능과 인간의 가치를 분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능이란 신장이나 체중처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네자와 사토시는 이 책의 또 한 가지 테마를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즉 기호와 가치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개인의 기호와 가치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가네자와 사토시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명을 시도합니다. 물론 이 책의 주제는 지능이므로 인간의 기호와 가치관에 대한 지능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능은 기호와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 반대로 지능이 낮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걸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또한 가네자와 사토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 경향인 독신주의, 진보주의, 과도한 약물 복용, 과음 등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에 배치되는 행동임을 지적하면서 진화를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살인이나 강간보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능의 역설인 것으로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항상 번식과 종족 보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가네자와 사토시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 지능을 인간의 가치로 이해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무엇이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IQ에 대한 통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과 경제학이 풀지 못했던 인간 행동의 비밀을 설명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쪽에 지능은 기호와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 반대로 지능이 낮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걸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중요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의 힘으로 가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27에서 30 questions 질문입니다. 역시 미국에서는 왜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보다 지능이 높은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보다 어리석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신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것은 왜일까? 무신론자가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온답니다.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이 지능이 높은 것은 왜일까? 동성애자 쪽이 이성애자보다 대체로 지능이 높은 것은 왜일까?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정한 종류의 음악, 예를 들어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왜일까? 왜 지능이 음악에 대한 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위법인 약물을 사용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여성일수록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가 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대체로 법을 지키는 시민보다 지능이 낮다는 사실은 또 잘 알려져 있지만 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또한 육식을 피하는 사람, 베지테리안 쪽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이 답을 제공하지 않을까. 41쪽의 진화 심리학은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 및 행동을 해명하려는 학문으로 다음의 4가지 기본 원칙에 기초합니다. 기본 원칙, 인간도 동물이다. 둘째, 인간의 뇌는 하나의 장기이다. 3.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은 본성과 환경의 결과다. 자, 본성은 천성적이고 행동은 그 본성과 환경의 결과다. 그러면 이제 원칙 1. 인간도 동물이다. 진화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42쪽에
위대한 사회생물학자 피에르 엘 반 덴 베르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인간은 특이하지만 특이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종은 다 특이하며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서 특이하게 진화해 온 것이다. 자, 이걸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다.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비극이 생성됩니다. 원칙이 인간의 뇌를 또 특별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 뇌는 손이나 췌장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안 넘어가? 원칙 3.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인 것이다. 개나 고양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개나 고양이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태생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가집니다. 이는 앞의 원칙 1에서 도출된 것으로 개나 원숭이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당연히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원칙 4. 인간의 행동은 천성적인 본성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47쪽에 피해야 할 두 가지 논리적 오류. 진화심리학 나아가 인간과학 분야 전반에서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논리적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하나는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도덕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연주의 오류는 20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가 사용한 말이지만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움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오류란 간단히 말해서 이다에서 해야 한다로의 비약을 뜻합니다. 존재에서 당위로 자연스러운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러니까 이래야 마땅하다 라고 단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인종에 따라 유전적 차이가 있고 천성적인 능력과 재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받는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도덕주의 오류의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미생물학자 버나드 데이비스가 1970년대 만든 말입니다. 자연주의 오류와는 반대로 해야 된다에서 이다로의 비약입니다. 당위에서 존재로. 이래야 마땅하니까 이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를 들면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유전자의 차이가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 오류인 것입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매트 리들리는 이를 뒤집힌 자연주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이 둘의 입장은 모두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있으며 과학 전반 특히 진화 심리학의 발전을 방해해 왔습니다. 리들리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며 사업이나 정치는 남성에게 맡겨라. 는 거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빠지기 쉬운 오류다. 는 거죠. 반대로 진보주의자일수록
도덕주의 오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서양의 민주주의의 원칙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법 아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없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하는 연구 등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진화 심리학자인 로버트 커즈번은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태도에 정치적으로 옳은 것만이 좋은 과학이다 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학문의 세계, 특히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좌파 진보주의자가 대다수를 점합니다. 그 결과 진화 심리학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도덕주의 오류 쪽입니다.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는 학자는 거의 없지만 도덕주의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기질, 인지 능력에는 성차 및 인종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사회과학자들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경험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일 자체가 진보주의적 정치 신념으로 인해 도덕주의 오류에 빠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좌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특정의 경험적 사실을 계속 부정해온 끝에 과학의 객관성, 즉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를 싸잡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수파 사람 역시 예를 들면 진화론처럼 특정 경험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은 있지만 그들은 과학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50. 이 두 가지 오류, 논리의 비약을 피하는 방법은 실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사실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리포트를 해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가치관, 증명되지 않은 가치관, 거기서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고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59. 진화 심리학의 선구자들은 모두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의 진화는 조상의 환경 조건에 적응하도록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현대 환경 조건에 적합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2004년에 이러한 지견을 체계화하여 사바나 원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이 재밌습니다. 사바나 원칙, 이거 기억해 둘만 합니다. 사바나 원칙 뭐냐? 우리의 뇌는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상황은 잘 이해할 수 없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환경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 상황이 그 뭐냐?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71쪽에 fMRI로 뇌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따돌림, 왕따, 이지매, 배척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 영역과 동일했다. 즉 인간은 따돌림을 당하면 육체적인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저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제다. 그러니까 폭력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도가 약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죠. 72. 그렇지만 만약 따돌림을 당해도 전혀 곤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료가 되는 것이 불리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려고 할 것이고 같은 동료가 되는 것을 싫어하게 될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일리아 판 비스트와
키플링 윌리엄스는 앞에서 언급한 독창적인 실험을 하였고 집단에 포함되는 것이 손해이고 배척당하는 것이 유리하더라도 배척당하는 일은 여전히 마음 상하는 일이다 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6년 미국 심리학기관지인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했습니다. When inclusion costs and ostracism pays, ostracism still hurts. 자, 81. 지능을 둘러싼 세간의 오해 1. IQ 테스트에는 문화적인 편견이 존재한다. 83. 혈압이 인종차별적인 개념이라느니 혈압계에 문화적 편견이 있느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혈압의 높고 낮음과 인간의 가치를 연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종에 따라 혈압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도 아무도 항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체중과 체중계에도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IQ 테스트만큼은 인종이나 성별에 의한 차이가 편견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IQ 테스트를 하나 들자면 레이븐 누진 행렬 검사일 것입니다. 지능 연구자들은 모두 일반 지능을 측정할 때는 이 검사법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90쪽에 지능의 유전율은 신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큰 부모에게서 키가 큰 아이가 태어납니다. 신장에 대한 유전의 영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에 대한 유전의 영향은 그렇지 않다로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전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 형질의 유전율과 그 적응도 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응도가 높은 형질일수록 그 말은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것일수록 유전율은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 꼭 필요한 형질이라면 그 종에 포함되는 모든 개체가 그 형질을 가장 적당히 가장 유효한 형태로 갖추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논리에서 그런 중요한 형질에서 개체 차이가 나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형질에 한해 개체 차이가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도가 높은 형질, 즉 생존과 번식에 중요하다 라는 것일수록 유전율은 내려간다. 왜? 생존과 번식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종에 포함된 모든 개체가 가장 골고루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꾸로 이제 진화의 논리에서 볼 때 어떤 형질에서 개체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생존과 번식에 그렇게 큰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게 보겠습니다. 111쪽에 사바나 IQ 상호작용설. 자,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조상의 환경에는 없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존재와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상의 환경에도 있었으며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하거나 익숙한 존재와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제대로 대응 가능할지는 일반 지능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일반 지능은 골고루 모두가 다 공유하게 되어서 개인차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IQ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잘 대응하지 못한다. 그렇죠? 114. 그러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TV 화면이나 영화 스크린에 자주 말을 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TV와 영화를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 지능이 낮은 사람은 TV 화면, 영화 스크린 같은 것은 이제 새로운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존재와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그것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렇다 자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가 아니라 바보들이 텔레비를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8. SAT는 지식의 습득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로 IQ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요새 우리 수능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논리적 추론을 해서 좋은 점수를 따는 쪽으로 가고 있죠. 추세는. 덧붙여서 미국에는 또 한 가지 ACT라고 하는 대학 입시 시험도 있지만 이쪽은 어느 쪽인가 하면 지식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ACT 공식 HP에 따르면 ACT는 학력 검사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SAT는 적성 검사로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운용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20. 또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홀어머니와 친족 밑에서 자라는 경우도 있으며 친어머니와 계부에 의해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간의 생활에서 결혼과 육아만큼 진화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것은 좀처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사바나 IQ 상호작용설에 입각해 예상해 보면 결혼과 육아만큼은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적이 나쁘지 않을까? 그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교육이나 고용 면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둔 것과는 반대로 수학, 영재, 연구 프로젝트의 대상자는 진화의 관점에서는 극히 당연하고 익숙한 일인 결혼과 육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28. GSS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능이 낮은 사람, 엄밀하게 말하자면 언어성 지능이 평균 이하인 사람은 평생 섹스를 한 상대의 수와 자녀의 수 사이에 플러스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사람, 언어성 지능이 평균 이상인 사람은 반대로 양자 사이에 마이너스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설명해 주는 것은 있다는 거죠. 131. 정확히 방향 감각을 갖추고 헤매는 일 없이 이동하는 것은 진화의 역사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그러기 위해 심리 메커니즘도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바나 IQ 상호작용설에 따라 일반 지능은 그런 방향 감각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렵 재치민이었으므로 항상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활동적이고 이동적인 생활에다 칼로리 섭취량도 적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비만 같은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죠.
현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 즉 건강 유지와 체중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일은 아마도 진화의 역사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바나 IQ 상호작용서를 대입하면 오늘날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상적 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35.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호와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지 않은 거, 우리 결혼, 육아, 친구 사귀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 그러한 것을 잘 오히려 하지 못한다. 136. 지능의 역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는 없었던 진화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호와 가치관, 즉 조상들과는 다른 기호 및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환경에도 있었던 진화의 관점에서 당연하고 익숙한 기호와 가치관, 즉 조상들과 같은 기호 및 가치관을 가질지 않을지는 일반 지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생물학적 설계를 외면하고 진화의 과정에서 뇌에 부여된 제약과 한계를 벗어나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어리석은 기호와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144. 통계 분석 결과 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성인이 된 뒤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있어 연령과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종교 등의 관련 요인의 영향은 제외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측정한 지능 수준에 따라 7년 후의 정치적 자세를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20대에 들어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148. 진보주의자 쪽이 보수주의자들보다 지능이 높다고 하는 결론은 지능의 역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예상과 일치하지만 실제 일반인들의 일상 감각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진보주의자 쪽이 지능이 높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진보주의자들, 특히 할리우드와 학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회의적이거나 해서 신용을 잃는 사람이 많은 것일까요? 영국 버킹엄 대학교 교수이자 학술지 의료 가설의 편집장도 지낸 브루스 G. 찰턴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듯합니다. 의료 가설은 2009년 12월에 논설에서 찰턴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을 포함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리한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논리적 사고력을 사교 및 대인관계 영역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리한 바보, 반풍수, 헛똑똑히 뭐 이렇게 하죠. 간단히 말하자면 진보주의자들을 비롯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상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상식에 따르려고 해도 높은 지능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낌만으로 충분한 장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맙니다. 대인관계처럼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대체로 생각보다는 느낌 쪽이 중요합니다. 자, 150. 일반적으로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인간의 문화는 사실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호모사피엔스의 문화는 하나다. 그리고 그렇게 공통된 인간의
문화에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상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회에서도 민족과 문화, 정치, 계급 등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같은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 참고로 내가 지능이 높다, intelligent의 동의어로 smart, clever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능이 낮다, unintelligent의 동의어로 dumb, stupid 등의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152. 그렇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리석고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현명한 것이다. 정말이지 이 사실이야말로 역설이 아닌가. 153. 높은 지능은 수컷 공작의 꽁지깃과 마찬가지? 자, 그 가설은 둘 다 이스라엘의 생물학자 아모츠 자하비의 핸디캡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핸디캡 프린시플 and signaling theory라고 하는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핸디캡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수컷 공작의 꽁지깃입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수컷 공작의 긴 꽁지깃에는 적응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살아남을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길고 정교하게 다 만들어진 꽁지깃을 가진 개체일수록 포식자에게 붙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우 대칭되는 무늬를 가진 꽁지깃을 유지하는 것은 생물학적 비용이 높습니다. 즉 비용만 높고 많이 들고 이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하비에 따르면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수컷 공작은 암컷 공작에게 이런 식으로 어필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걸 시그널을 주고 있다. 봐,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나니까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큰 꽁지깃을 가지고도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녀석들은 그러질 못하잖아. 꽁지깃이 짧아야지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거라고. 만약 너희들이 나처럼 긴 꽁지깃을 가지게 되면 바로 잡아먹힐걸? 그건 그렇고 넌 어느 쪽 유전자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핸디캡 이론 그래서 성선택을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할 때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죠. 그걸로 뭘 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실용적인 가치가 제로죠. 불나면 타버리는 거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비싼 희귀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나는 살 수 있어. 난 부자야. 난 돈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한 존재야. 이런 거죠. 빚을 내어서 하더라도. 자, 162. 신앙의 기원을 알아보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 사회에도 신앙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진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신앙심이라고 하는 인지를 초월한 힘을 믿는 거죠. 신앙심은 그것 자체는 진화상의 적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심이란 오히려 다른 심리 메커니즘의 진화에 따르는 부산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심리 메커니즘은 물활론적 편향, 매개자 탐지 메커니즘 등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63. 신앙의 기원을 163. 오류 관리 이론으로 본 신앙심의 그림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168.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서 숲이 불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물체에 의한 우연한 힘일지도 모르지만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옮겨 붙었다거나 하는, 어쩌면 생명이 있는 자에 의한 의도적인 힘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잖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활론적 경향 혹은 매개자 탐지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해 인간은 후자를 고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물리적인 자연 현상에서 신의 손을 물활론적인 어떤 존재의 의도를 보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심,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인간의 성질은 진화에 의해 획득된 것이 아닙니다. 즉 신앙 자체는 진화적인 적응이 아닌 물활론적인 경향 혹은 매개자 탐지 메커니즘의 부산물인 것이죠. 이는 비애망상적인 경향임은 틀림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죠. 그로 인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분명 적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은 이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신을 믿게끔 진화된 것이 아니라 비애망상적인 성향을 가지게끔 진화된 거죠. 그리고 비애망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놓고 볼 때 믿는 것이 위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자, 170의 세계문화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현재 전 세계 1500개 이상 존재하는 문화 가운데 무신론이나 무신앙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은 19개밖에 없다. 이들 19개 문화는 모두 인류 조상의 고향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예전에 공산주의의 사회였던 것이다. 191.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경우 여성은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예 혹은 아니요. 한편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남성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예 혹은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니요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쩌면 남성들도 과체중 여성이나 비만인 여성에게 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카네시로 등의 연구에 따르면 예라고 답할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207. 참고로 평균 기온의 영향을 제외해도 고위도 지역의 주민일수록 평균 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219. 남성 태아가 안드로겐이 많이 노출될수록 동성애자가 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형이 있는 남성은 그만큼 동성애자가 되기 쉽습니다. 형이 한 사람 늘어나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은 33에서 38% 증가합니다. 현재 성연구가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유전자와 태내 호르몬에 의해 남성의 성적 지향은 거의 출생 전 결정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성적 지향은 조금 더 유연하고 유동적입니다. 242. 인지고고학자 스티븐 미스는 그의 저서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음악의 기원에 대해 참신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음악과 언어에는 공통되는 원형, 음악 언어가 있으며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여 음악과 언어라는 별개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The Singing Neanderthal 2007년 미슨. 이 책을 제가 언어 이해 시간에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썰은 구성적 어프로치로 불리는 것으로 단어가 먼저 생기고 문장은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불, 사냥 같은 특정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의 무리가 먼저 태어나고 그것이 조합되어 구가 되었고 나중에 문장이 되었다. 그죠?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구성적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문법이 태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면 문장이 되는가가 규정되었다. 두 번째 설은 반대로 전체적, 홀리스틱, 전체적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인데 구성적 어프로치와는 반대로 문장 쪽이 먼저 나왔고 사실은 의도나 감정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다가 단어는 나중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설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의 원형은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구성된 일련의 음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하려고 한 게 먼저라는 것이죠. 각각의 발성 또는 음의 연결이 특정한 의미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성이 나중에 분해되어 단어가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조합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발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스는 전체적 어프로치 쪽을 지지합니다. 그 증거로 인간 외 영장류의 발성이 모두 전체적이며 분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죠. 예를 들면 긴꼬리 원숭이의 경고하는 외침, 겔라다 개코 원숭이의 제잘거림, 긴팔 원숭이의 부부합창, 침팬지의 인사법인 펜트후트 등 요약하면 인간 이외의 영장류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언어는 있지만 그것은 짧은 외침을 통해 특정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시그널이다. 신호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장류 학자 중에는 이런 의견에 반대하고 구성적 어프로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이아나 원숭이와 캠벨 원숭이의 외침에는 동사론적이고 의미론적인 규칙이 있으며 그에 의해 언어라는 부품, 즉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외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의 기원을 둘러싼 구성적 어프로치 대 전체적 어프로치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동물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인간의 어떤 우수성, 인간이 가진 언어의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244에서 5.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영장류 종이 소리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의미와 감정을 다른 영장류 종 또한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카크 원숭이를 예를 들면 특정 사회적 장면에서 장면이나 애원, 위압, 분노, 두려움을 표현한 소리를 녹음한 뒤 재생하면 그것을 들은 핀란드인들은 아이도 어른도 모두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의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어와 영어의 화자가 각각 만족, 애원, 위압, 분노, 두려움 등의 사회적 장면에서 발하는 언어는 마카크 원숭이가 같은 장면에서 내는 소리와 음파의 파형이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간과 마카크 원숭이는 전체적인 발성과 메시지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동물과 자기 펫과 개와 고양이나 이런 것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능히 가능하죠. 미슨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조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이다. 조작적이다. 다 양식적이다. 음악적이다. 모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이다. 홀리스틱하다. H를 따고 또 2번 다양식적이다. 이건 이제 멀티모달이다. M을 따고 음악적이다. 뮤지컬하다. M을 따고 모방적이다. 미메틱하다. M을 따가지고 이제 그 미슨이 가지고 나왔던 주장이 흠 이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HMMM 이론이라고 흠 이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 네안데르탈인이 흠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거기서부터 음악과 언어가 하나로서 에덴 동산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었다. 언어와 음악이 그럴듯한 겁니다.
미슨이 생각하는 음악과 언어의 기원, 뮤직 랭귀지. 그리고 그런 조어가 진화하여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나뉘었다. 즉 감정 표현을 위한 음악과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인 것이다. 음악과 언어에는 공통되는 진화상 기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슨은 실음악적,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음악적 능력을 잃은 경우와 실어증, 음악적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언어 능력을 잃은 경우 환자의 수많은 사례를 모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언어의 기능은 대체로 뇌 내의 각기 다른 모듈에서 기초하여 그 중에는 음악과 언어 중 한쪽에만 사용되는 모듈도 있지만 음악과 언어에서 공유하는 모듈도 있다. 249 따라서 지능의 역설이라는 관점을 통해 음악의 진화상의 기원과 관련된 미슨의 이론을 살펴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악은 진화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래와 일반 지능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이 거의 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지능이 높은 사람은 클래식뿐 아니라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할 것입니다. (262) 머리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지능이 높이는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방정식을 깨뜨리는 것이죠. 즉 지능이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든가 지능이 높은 사람 쪽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흥미진진한 사례가 알코올, 담배, 약물입니다. 이에 대한 섭취, 특히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들 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하기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코올. 인류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 기원은 아마도 과일이 섭취해서 온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익어서 썩어가는 과일은 천연 효모에 의해 당이 발효되어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새나 포유류를 취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렇게 과일에 포함된 에탄올, 즉 알코올의 양은 미량으로 5% 정도 대략 순한 맥주 수준입니다. 일반 맥주나 와인, 증류주 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만 년 정도 전까지 인류에 있어 알코올 섭취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일 뿐이었으면 과일이나 곡물을 의도적으로 발효시켜 에탄올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맥주 생산에는 대량의 곡물이 필요하고 와인 생산에도 역시나 대량의 포도가 필요하므로 기원전 8000년 무렵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맥주와 와인 생산은 기원전 6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를 기원으로 합니다. 증류주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늦은 기원 후 700년 무렵 중동이나 중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알코올이란 말은 아랍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죠. 알코올. 어쨌거나 영국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담배를 피우지 않고 미국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담배를 피우는 것은 또한 사실인 듯 합니다. 자, 미국과 영국의 차이점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연하라는 공공 캠페인이 미국보다 영국 쪽이 훨씬 더 강렬하고 노골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담배카페 공중위생국 장관에 의한 경고문, 담담하게 의학적 사실을 전하는 듯한 인상이 적혀 있지만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 폐기종의 원인이 되며 임신 합병증을 일으킴, 담배값 측면에 작게 인쇄되어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경고문 자체가 훨씬 노골적이고 강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면 죽음,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킴, 흡연은 혈류량을 줄여 발기부전을 유발함, 흡연하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됨, 흡연은 동맥을 막히게 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유발함, 임신 중에 흡연하면 태아가 위험해짐.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담뱃값 전면에 큼직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참고로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의 경고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경고문에는 노골적으로 죽음의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보다 더욱 무서운 말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의 발기부전과 여성의 태아에 대한 악영향마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은 암암리의 번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284. 범죄학의 세계에서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범죄자는 평균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또한 보통 청소년보다 지능이 낮으며 빠르면 8, 9세 때부터 양자의 IQ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범죄자는 딱 한 번 범죄를 저지를 사람보다 지능이 낮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285. 하지만 왜 범죄자들은 일반 시민보다 지능이 낮은 것일까요? 상습적인 중범죄자 쪽이 딱 한 번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능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대인 범죄라고 불리는 것들, 살인, 폭행, 강도, 절도 등은 아주 먼 옛날 자원과 배우자를 둘러싸고 다투던 남성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인류 진화의 역사 중 오랜 기간 동안 남자들은 자원과 배우자를 둘러싸고 이런 투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라고 규정되는 행위들 이라도 다른 종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팬지, 보노보, 꼬리 감는 원숭이 등의 영장류.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를 단속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과 기술, 경찰, 법원, 형무소, 감시카메라, DNA 및 지문 감정은 모두 진화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사회의 규범을 지키게 하는 공식적인 제3자 등은 일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당사자에 의한 처분, 피해자와 그 친족, 동료에 의한 보복과 비공식적인 제3자적 처분, 집단적 따돌림 뿐이었죠. 조상들의 환경에서 따돌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제2장에 소개했던 사이버불 실험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자, 지능의 역사를 통해 생각하면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원을 얻기 위해 또 배우자를 얻기 위해 진화상 익숙하고 친근한 수단을 취할 것입니다. 정규적인 고용보다는 절도를 선택하죠. 컴퓨터를 통한 중매보다는 강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동물적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능이 낮은 사람은 진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법 진행 기관에 의해 어떻게 범죄가 단속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307. 제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지능은 유전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지능은 80% 정도가 유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체로 지능이 높은 부모로부터 지능이 높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지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X 염색체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서만 일반 지능을 물려받는 반면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일반 지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 아버지 역시 어머니,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에게서 일반 지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의 딸을 통해 다음 세대의 일반 지능에 무척이나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식을 낳는 수가 적고 평생 자식을 낳지 않고 지낸 일이 많다고 하면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은 사회의 일반 지능이 점차 떨어지리라는 것이죠.
20세기를 통해 서구 공업국의 태반에서는 일반 지능의 평균 수준이 착실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은 플린 효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은 제임스 R. 플린이라는 뉴질랜드 심리학자가 두 번에 걸쳐 행한 조사를 통해 서구 공업국 중 태반에서 평균 IQ가 장기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플린보다 몇 년 빨리 리처드 리는 일본에서 지능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린 플린 효과라는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도 이 책에서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참고로 IQ의 장기적인 상승이 최초로 기록된 것은 훨씬 예전인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린 플린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유력한 가설은 리처드 린 자신이 주장한 것이지만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고난 유전적 자질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아기 쪽이 질병이 있거나 영양 상태가 나쁜 아기보다 성장한 뒤 지능이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20세기 내내 역도태형 출생률, 지능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식을 많이 두는 경향이 이어져 왔지만 이들 요인은 역도태 형태의 출생률을 상쇄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선진공업 국가들은 유아의 영양과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정도에 따라 지능의 평균 수준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과 건강 상태의 향상이 린 플린 효과의 이유라고 하면 선진공업국 에서는 조만간 일반 지능의 장기적 상승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적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이룬 지 오래되었으며 지금은 비만과 당뇨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공업국에서 더 이상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모두들 점점 더 뚱뚱해질 뿐인 것입니다. 영양과 건강 상태의 향상이 20세기 내내 일반 지능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킨 주요 요인이라면 그리고 그 요인이 이미 일반 지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 앞에서 얘기한 역도태형 출생률의 마이너스적인 영향에 의해 선진공업국에서는 일반 지능의 평균 수준이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자. 312 지난 장까지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보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고 무신론자가 되기 쉽다. 지능이 높은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일수록 성적 배타성이라는 가치관을 중요시한다. 한편으로 지능이 높은 남성일수록 불륜을 저지르기도 쉽습니다.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 쪽이 지능이 높습니다.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 쪽이 지능이 높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클래식 같은 악기 중심의 음악을 선호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며 약물을 사용합니다. 지능이 높은 여성,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일수록 자식의 수가 적으며 자식이 없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든 기호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332에서 그렇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전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삼각법을 푸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하고 있어. 친구를 사귀는 방법 같은 것은 인간의 본성 중 일부이며 딱히 배우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지능이 높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조직에서도 출세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라든가 복잡한 조직은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확실히 지능이 높은 사람은 뛰어난 의사, 뛰어난 우주비행사, 과학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은 모두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의사나 우주비행사, 과학자,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간 생활 중 중요한 부분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능이 낮은 사람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며 좋은 남편이나 부인이 되지 못하며 좋은 부모도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몇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온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 특히 지능이 높은 여성은 부모로서는 최악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 무엇보다 부모가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식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좋은 회사 임원이 되는 것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능이란 그저 인간이 가진 무수히 많은 특질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신장이나 체중, 머리카락의 색깔, 눈의 색깔에도 개인 차이가 있고 적극성이라든가 사교성 같은 성격에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지능이 낮은 사람과 다른 것처럼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과 다르고 사교적인 사람은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개인적 특징을 인간의 가치와 결부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Really? 키가 큰 사람이나 사교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치가 높다든가 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키가 큰 사람이나 용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나 용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의 평균 신장이 여성보다 높다고 해서 백인의 평균 신장이 아시아계보다 높다고 해서 소란을 피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사람들은 지능을 특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능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의 지표라고 믿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므로 모두가 평등하게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능이라는 것에 인종별 성별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 현재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을 접하면 모두들 당황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는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옳은 것만이 좋은 과학이라고 했던 커번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은 아시아계보다 평균 키가 크다라든가 흑인은 백인보다 혈압이 높다 하는 것도 인종차별인가? 남성 쪽이 여성보다 평균 키가 크다고 하는 것도 성차별적인가? 왜 지능만 특별 취급하는 것일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들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진보적이고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보수적이고 신을 믿는 것보다 훌륭한 것입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저녁형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성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성애자보다 동성애 쪽이 훌륭한 것입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래를 동반하는 음악보다 단순히 악기로만 유지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포크 뮤직보다 클래식 쪽이 훌륭한 것입니까?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약물을 사용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음하기 쉽고 주정도 많이 부립니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는 일종의 가치 판단은 과학이 참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더라도 과음해서 주정을 부리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336.
번식에 성공하는 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은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자식을 가지지 않는 일은 자연에 대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자연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궁극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역설 재밌죠? 수고하셨습니다.